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8대4로 표결이 갈렸습니다. 1992년 이후 처음이에요. 에너지 인플레 성명서를 직접 넣은 겁니다. 같은 날 브렌트가 11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봉쇄를 수개월 연장하겠다는 건데 이란은 거부했습니다. 빅테크 4개 기업이 한꺼번에 실적을 냈고요. 구글이 시간 내에서 7% 오르고 메타가 6.6% 빠졌습니다. 같은 AI인데 시장 반응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연준, 유가, 빅테크가 하루 만에 전부 답을 내놓은 상황이라 오늘은 알고 가셔야 할 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계좌에 직접 연결되는 숫자들이에요. 우선 연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연준이 금리를 3.75%로 동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대로였죠. 근데 표결이 여느 때와는 다릅니다. 8대4로 갈라진 건데요. 마이러는 25bp 인하를 주장했고, 헤메, 카시카리, 로건은 동결에는 찬성했지만 완화 기조 자체에는 반대표를 던졌어요. 한 명은 금리를 내리자, 세 명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 자체를 빼버리자고 했습니다. 방향은 달랐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 네 명이 손을 든 거예요. 어제 체크리스트에서 파월이 유가발 인플레를 일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성명서에는 답이 나왔습니다. 연준은 물가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장이 올해 기대했던 금리 인하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연결고리는 연준이 에너지 인플레를 공식 성명에 넣은 이상 제 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43%까지 올랐고 2년물은 3.95% 근처까지 올랐었어요. 달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말을 했죠. 의장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연준 이사로는 계속 남겠다고요. 워시가 새 의장이 되더라도 파월이 이사회에 남아있으면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연준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동결은 예상 안에 있었어요. 근데 1992년 이후 가장 크게 갈라진 표결에 에너지 인플레가 성명서에 들어간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시장은 동결이 아니라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준이 에너지 인플레를 성명에 넣은 바로 그날 유가가 또 올랐습니다. 브렌트 선물이 약 6% 올라 118달러 3센트로 마감했고 WTI 선물도 약 7% 올라 106달러 88센트로 마감했어요. 브렌트는 장후에 120달러도 터치했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란에 대한 장기 봉쇄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겠다는 이란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추가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가 추가로 급등을 한 거죠. 봉쇄가 며칠이 아니라 몇 달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동시에 미국 원유 재고는 620만 배럴이나 줄었습니다. 미국 원유 수출은 하루 644만 배럴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주간 기준으로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원유 순수출국이 됐다고 합니다. 어제 체크리스트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 후의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반응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의 탈퇴를 환영한다고 했고요. 반대로 러시아는 오펙 플러스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빠지고 미국은 좋아하고 러시아는 남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오펙 안에서 국가별 입장이 나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 영상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하면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다뤘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을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잘 안 다루는 내용인데 저는 이게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미국 정보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승전선언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진짜 승전이 아니라 말만 그렇게 던진다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전쟁이 가치 있다고 답한 건 26% 뿐이고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60일 시한이 5월 1일에 도래합니다. 저는 이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이런 일방적인 발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하면 의회 승인 논쟁을 우회할 수 있고요. 공세는 전쟁이 아니라 제재작전으로 재정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보기관 분석에 따르면 승전선언을 해도 군대가 그대로 있으면 이란은 그냥 협상 전술로 볼 뿐이라고 합니다. 공세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기름값이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유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안 내려옵니다. 금리가 안 내려오면 성장주, 기술주는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더 오르기 어려워요. 유리천장에 부딪히는 셈인 거죠. 이 고리를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어제까지는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이다가 넘기기를 반복했다면 오늘은 연준이 성명서에 직접 에너지 인플레를 넣으면서 공식이 된 겁니다. 유가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AI 투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제 체크리스트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가 한꺼번에 실적을 내놓는다고 말씀드렸죠. 시장 기대치로 애저 40%, 구글 클라우드 50%, AWS 25%를 제시했었는데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매출 829억 달러, 애저가 40% 성장했고요. AI 매출만 따로 떼어보면 370억 달러로 두 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AI가 진짜 매출로 잡히고 있다는 건데 시간외에서 주가가 오히려 빠졌습니다. 이 정도 실적에도 안 오른다는 건 시장 기대가 그만큼 높았다는 뜻이에요. 구글 클라우드는 매출이 200억 달러로 63% 성장했어요. 시장 기대치인 50%를 크게 넘겼습니다. 클라우드 수주 잔고도 4,600억 달러를 넘겼어요. 시간 외에서 7%가 올랐습니다. 4개의 기업 중에 시장이 확실한 보상을 준 거예요. 아마존은 AWS가 28% 성장해서 376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15분기 만에 가장 빠른 성장입니다. 시간 외에서는 3%가 올랐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AI 내부 차별화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매출로 증명된 인프라는 살아있습니다. 근데 메타가 문제였죠. 매출은 563억 달러로 예상을 웃돌았는데 AI 투자 비용 전망을 올린 겁니다. 올해 자본 지출을 최대 1,450억 달러까지 쓸 수 있다고 한 건데 이전에는 1,450억 달러였거든요. 1,350억 달러를 상한으로 하고 있다가 100억 달러를 더 쓰겠다고 한 겁니다. 도대체 이 돈이 언제 매출로 돌아올지 메타는 아직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시간 외에서는 6.6%가 빠졌어요. 뭐 하락한 이유는 이란 전쟁 때문에 사용자 수가 분기 대비 줄어든 탓도 있습니다. 구글이 7% 오르고 메타가 6.6% 빠졌어요. 같은 AI 투자인데 클라우드 매출로 증명한 구글은 올랐고요. 비용만 올린 메타는 빠진 겁니다. 어제 시게이트가 19% 오르고 오라클이 4% 빠졌던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AI 안에서 돈을 벌고 있는 쪽과 돈을 쓰고 있는 쪽이 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AI 수요는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수요가 매출로 돌아오는 회사와 비용으로만 나가는 회사가 갈리기 시작했어요. 이 차별화는 이번 분기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실적 시즌마다 이 기준이 반복될 겁니다. 기대치에 상응하더라도 시장은 냉담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충격이 미국에만 머물고 있는 것 아니죠? 독일 4월 소비자 물가가 2.9% 올랐어요.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10.1% 상승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근원 물가는 2.3%로 낮아졌어요. 아직은 에너지 쪽에서만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게 길어지면 다른 물가까지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는 더 심각해요.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4.6%까지 올랐어요. 월간으로는 1.1% 상승인데 에너지 충격이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압력을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문도 확인되는 게 좀 있는데요. 약 500명의 이코노미스트한테 물어봤더니 주요 50개국 중 44개국의 2026년 인플레이션 전망이 3개월 전보다 더 올라갔어요. 세계 성장률 전망은 2.9%로 제시됐고요. 어제 월드뱅크가 에너지 24% 상승을 공식 전망에 넣은 게 시작이었다면 오늘은 그게 전 세계 인플레이션 전망으로 번진 겁니다. 아시아 개발은행도 2026년 아시아 성장률을 5.1%에서 4.7%로 내렸고 인플레이션은 3.6%에서 5.2%로 올렸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성장률은 4.2%, 인플레는 7.4%까지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함께 나왔습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직접적인 변수예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 높은 건 달러 강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시아 전체가 유가 충격에 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환차익이 나올 수도 있는데 동시에 국내 수입 물가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달러 강세에는 미국의 의지도 있겠지만 하나의 약세에는 한국의 의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환차익 관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숫자들을 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내 투자와 연결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경기 데이터 짧게 짚고 갈게요. 3월 미국 핵심 자본재 주문이 3.3% 증가했습니다. 컴퓨터와 전자제품 주문은 3.7% 늘었어요. 이건 AI와 데이터 센터 투자가 설비 투자를 지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동시에 상품 무역 적자가 879억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투자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건 좋은데 무역 적자가 커지면 성장률 계산이 복잡해져요. AI가 경기 방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됐지만 무역 적자가 GDP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오늘 나올 1분기 GDP 속보치를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라면 꼭 짚고 가셔야 할 체크리스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연준 내부 균열의 뒷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8대4 표결은 1992년 이후 가장 의견이 갈린 결정이에요. 파월 임기가 5월 15일에 끝나고 워시가 인준되면 6월부터 체제가 바뀝니다. 시장은 아직 그 체제를 반영하지 못했고요. 같은 동결이라도 다음 FOMC 문구와 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가 118달러대 안착 여부죠. 브렌트가 118달러로 마감하고 장후 120달러를 터치했어요. 이란 봉쇄가 수개월 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공식 정책으로 굳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유가가 이 수준에서 버티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올라가고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집니다. 실제로 시장 의견 중에는 카드 사용료가 이렇게 많은데 인플레이션이 맞냐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사용량으로 실질 체감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는 더욱더 멀어지겠죠.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 빅테크 실적의 정규장 반응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40%, 구글 클라우드 63%, AWS 28%는 시간외에서 나온 숫자예요. 이게 정규장에서도 확인되는지 아니면 메타처럼 비용 부담이 더 크게 작동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네 번째, 50개국 중 44개국이 인플레 전망을 올렸고 오늘 밤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나옵니다. 유럽도 에너지 충격을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에너지 물가가 근원 물가까지 번지기 시작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미국 1분기 GDP 속보치와 PCE 물가 지수를 봐야 합니다. 핵심 자본재가 3.3% 늘었지만 무역 적자가 879억 달러로 확대됐어요. 투자와 무역 적자가 GDP에 어떤 방향으로 잡히는지에 따라 성장 해석이 갈립니다. 그리고 오늘 밤 애플 실적도 나와요. 빅테크 실적 시즌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연준, 유가, 빅테크가 한꺼번에 답을 내놨는데요.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건 하나예요. 유가가 금리를 묶고 있는 한 실적이 좋아도 시장이 쉽게 올라가기 어려운 구간이라는 겁니다. 연준이 그걸 성명서에 직접 써넣었고 빅테크 실적은 그 안에서 살아남는 쪽과 못 버티는 쪽을 보여줬어요. 답은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이 이걸 어떻게 소화하는지 내일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내일도 꽉 찬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